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오늘부터 호국 훈련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23일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인터넷과 동영상을 활용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일본 공사를 초치하기는 했지만 합동해상훈련까지 같이 하고 있는 한국이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가 자초해서 자위대를 끌어들이고 한반도를 전 세계적인 그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채널 6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민권연대 정책실장 김준성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호국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네, 네. 호국훈련 2010년도 11월 23일이죠. 네. 호국훈련 기간에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네. 그때와 똑같은 호국훈련을 지금 올해는 한 달 정도 빨리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낯설지 않은 훈련이죠. 네, 요즘 또 전국이 수상해서 예, 또 이런 훈련이 또 진행이 되면 몹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네, 위험한 기대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최윤희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다 또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고 뭐 22일 날은 이제 합참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 나온 발언들을 보면은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지휘 세력, 도발 원점까지 모두 초토화시켜서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연평도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주저없이 선제 타격으로 응징하겠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북괴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네, 이런 네, 발언도 했어요. 네, 매우 네, 위험한 발언이라 보는데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군 자체로 지금 이제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의 정보를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증표를 가지고 선제 타격이라고 규정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정황만 가지고도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정황만이 아니라요.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하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발언만으로도 지금 남북 관계에서는 전쟁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북괴라는 표현은 70년대 또리 장군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표현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진행이 된 이후엔 정말 좀처럼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진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스통이나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네. 게 국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괴뢰란 표현을 어떤 표현인지 알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괴뢰란 표현 자체가 이제 허수아비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조정당하고. 조정당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북한 정부 또 남한 정부 사실 이제 이 둘 다 쓰기에는 되게 이제 어려운 발언인데, 이거를 사실 공식 석상에서 써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매우 저는 안 좋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이 사람의 그 맥락을 보니까요.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하겠다. 그리고 괴뢰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걸로 봐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주저없이 선제 타격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비문이긴 한데요. 네, 재발하면 주저없이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문이긴 네, 한데, 그렇죠. 야, 선제 타격 의미를 모르거나 뭐 이런 건데, 근데 연평도 사건이란 말을 지금 호국 훈련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네. 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예, 호흡훈련이 네, 24일부터 1일까지 어, 진행되는데, 이 연평도 사건이 호흡훈련이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네, 2010년도에. 네,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사실 지금 호흡훈련 기간에 네, 네. 이전에 계속 이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 오면서 호흡훈련 기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흡훈련을 지금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네. 의심도 지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거죠. 네네. 이게 좀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한국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네, 예,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언론도 지금 다루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일파만파 돼가고 그렇죠. 있고 네. 뉴욕타임즈나 이런 그 외신 보도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국가, 선진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정선거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야권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거 불공정한 선거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국지전이나 예전에 이제 이런 국면 전환용 이런 것들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칼기라든지 네, 이런 거 많았습니다. 보면 그래서 국지전이나 하여튼 그에 준하는 어떤 사건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음모보다 더 큰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전밖에 없는 거죠. 네네. 실제 이제 그런 단계로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심각한 발언이죠. 예, 내란 음모에도 지금 사실 부정선거 이 바람이 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내란 음모보다 더 큰 거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의미심장하게도 호국훈련 시작이 됐고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한 발언이 지금 나왔고 이미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북에서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발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호국훈련을 전쟁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군사 연습 소동이라고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이제 이 합참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이것도 역시 한미연합훈련 형태로 이제 일부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각 뭐 육해공 이 작전사 책임 아래 지금 합동 이 수행 능력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 이제 진행한 내용이 국지전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하는 지금 합동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하여튼 위험한 상황이고요. 연평도 포격전 같은 경우에 벌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연평도로 들어가는 뱃길만 빼놓고 나머지 주변 해역은 북쪽이 북측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뱃길을 향해서 포격 훈련을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사방 팔방을 향해서는 그렇죠. 향해서 어쨌든 포격 훈련만 했다 하면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건 거죠.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은 국지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놨습니다. 뭐 예전에 네.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나 네, 이번에 네. 발표한 뭐 맞춤형 억제 전략이나 네. 실제 이제 이런 사건만 일어나면 바로 이제 선제 타격으로 전면전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미 한미 간의 작전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전은 그때 포격전으로 끝나지 않은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이 한미 간의 어쨌든 국지전과 관련한 작전 계획이 사실 전면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북에서도 그냥 국지전으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네.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 다소의 꼼수나 본인들은 살 거라고 했던 것들이 어쩌면 이제 전 국민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뭐 정권의 위기와 종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칼기 사건 만들어내는 그 정도 생각으로 지금의 국정원이 그때 당시 안기부 정도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면 좀 큰일이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의 남북 대결 정책이 어떻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반북 단체에서 북한 지도부를 모욕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를 했죠. 이거 네네, 한국의 밤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찌라시 같은 류였죠. 사실상 이제 이건 이제 정부에서 방치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다 막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저는 뿌리게 정부에서 사실 방치했다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부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센터 부설 북한인권보존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2013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내용들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는 이런 남북 대결 정책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기막힌 사실은 뭐냐면 이번 이제 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국방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군이 이런 대북 심리전을 더욱 강화한다라는 건데 특히 국방부가 이제 민간이 아니라 K9 자주포를 이 대북 전단 살포용 포탄 이른바 전단 포탄으로 이제 개조를 네. 해서 네, 2017년부터 이걸 실전 배치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실전 배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바람이 이제 북쪽으로 불어야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건 이제 뭐 전혀 상관없이 K9포를 이제 50km 정도 이 사거리를 통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임의의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대량 살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사실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K9 자주포 우리 이것도 역시 연평도 포격전인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몇 문이 고장 나 있었는데 뻥쳤고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자 이거를 대북 전단을 그 포에다가 한약 대신에 해서 꽂아서 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살살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자꾸 삐라를 날린다, 남쪽으로. 네. 그래갖고 전방에서 군인들이 그걸 다 회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더니 지금 K9 자주포를 이용해서 삐라 살포를 하겠다. 삐라 발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동시에 또 뭐가 진행되냐면 이제 내년부터 진행되는 키리졸브 훈련,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뭐 이런 데에서 이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 당시에 심리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미 합참과 미 육군 산하의 심리 전단이 지금 대량 파견되는 거고, 특히 이라크 전쟁과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전문가로 파견했던 심리 전단 요원들이 지금 한국에 대량 참가할 계획을 지금 밝혔다는 거죠. 네. 네, 이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철수해야 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악명을 떨친 심리전 요원들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정말 가관입니다. 아주. 네. 예, 최근에 실제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 이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 대통령이 아니냐. 네. 예, 남재준. 네, 국가정보원장입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나이가 벌써 72세요. 네. 네. 육군 사관학교 25기고 뭐 두루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네. 육군 참모총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캠프 국방안보 특보를 맡았죠. 네. 이 사람은 이제 주택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냐면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군 사법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문민화를 추진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엄청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막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북이 예전에 이제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없애자라고 해서 비무장지대에 선전물을 제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3년인가 4년 되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전자권 환수나 이런 걸 계속 이제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한 주요 발언을 보면 뭐 제주 4.3이 북의 지령으로 일어난 무장 폭동이다. 그 다음에 뭐 이 땅의 좌파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뭐 발본색원해야 된다. 뭐 아무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 꼭두가시처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소문이 나돌 정도로 지금 막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 국정원을 지금 윤석열 이 검찰 수사팀장이 체포했잖아요. 근데 이걸 사전 보고 안 했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로를 해서 대검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이 국정원장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네. 이 정도로 이제 실제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음지 대통령이라는 거죠. 네. 국정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만들려고 그렇게 애쓴 이유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국정원장이 실질적인 대통령 자리에 네. 앉기 위해서 그랬군요. 그럼 국정원이 실제 이제 청와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남재준의 국정원이 파탄낸 남북 관계 사례가 있단 말이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소개만 해도 뭐 한 4-5가지 되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물론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하긴 전입니다. 근데 사실상 뭐 국가안보 이 수석 때부터 거의 이제 좌지우지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1월 12일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일 분야 간사였던 이화여대
교수였죠. 최대석 교수가 갑자기 인수위원회를 사퇴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나중에 이제 이거의 배경을 노컷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최대석 교수가 경질된 게 국정원이 당시 이제 최 교수에 대한 대북 정책 관련한 내용이나 언행을 보고서로 쭉 작성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릴 만한 내용만 뽑아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경로를 하면서 이 최대석 인수위원을 경질해 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나마 보수에서 좀 합리적 보수다. 그리고 네. 남북 대화를 좀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던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정도도 못 봐준 거였고 사실 국정원 안에서의 남북 대화 라인을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나름대로의 통일부에서 주장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또, 이제 예. 일정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이명박 때와는 다르지 않냐 이런 기대감을 주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네. 근데 이 사람을 국정원이 이제 바로 날려버린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신 사건이지만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게 사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건 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화록 공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대화록 공개를 주도했다라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사실상 이제 자신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완전히 이제 차단시켜 버린 주역이다라고 지금 이제 시인을 한 거죠. 네. 네. 대통령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회담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제 기억엔 한 3차 회담 정도 되는데요. 7월 12일 날 그때 당시에 한국 실무회담 대표가 서호 단장이었어요. 네. 이 서호 단장이 이 전격 교체되는 일이 있었는데 되게 좌천이 됐습니다. 이 사람 직급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른 그 원인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유로 국정원이 청와대에서도 보고서를 올렸고 청와대는 바로 이제 또 경질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이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월 달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배후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계속적인 음해 공작이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발단은 이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런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어떤 추문을 가지고 뭐 대규모 처형됐다라는 이제 이런 소문들이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대북 소식통이라고 밝혀진 데는 거의 대부분 한국의 국정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정원에서 소식을 이제 일본 언론에 흘려주면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하고 또 일본 언론의 보도를 한국 보수 신문이 받았어서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이 언론 공작을 하는 게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역시 비슷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뭐 언론을 통제했던 거는 YTN 보도 사건에서도 이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굉장한 심리전을 진행을 했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뭐 이산가족 상봉이나 지금 개성공단 회담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역시 바로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은하수 관영악단이 북한 방송에 나오면서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거죠. 이제 이렇게 국정원이 올해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시켜 오고 그걸 공작하는데 사실상 그 배후에서 모든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을 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스스로 완전히 폐기한 상황이군요. 네. 그러고서는 민족 어떤 대결, 지역 감정 조장,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족을 분열시켜서 대결해서 정권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아예 방향을 딱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정원의 사실 존재 이유를 지금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종북 세력을 처단한다. 이제 이런 이유로 사실 이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지금 국정원이 뭐 국내 수사 파트나 이런 게 다 지금 해체당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야 되고
국내에 마치 무슨 종북 세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지속적인 이런 공작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지난 대선을 바라보면서 저질렀던 그 초헌법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네, 전쟁 당시 같은 그런 상황이 돼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권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어쨌든 별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네. 계속 이 정권이 유지한 남북 대결 정책과 국민 안에서의 이간질과 이런 것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자, 북에서는요, 외무성 대변인의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핵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3일 날 지금 이제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뭐 예전에 발표했던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가동되는 게 미국의 핵 위협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외부의 핵 위협이 가증되는 한 핵 억제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동시에 북한의 정책적 목표가 단순한 이제 선핵 폐기가 아니라 이 북한과 미국과 동시 행동으로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는 거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선핵 포기 못한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이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신보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21일 날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의 북한의 입장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북한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해 3월에 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발표를 했고, 즉 이제 북한은 핵보유 국이니만큼 이 군사 침략을 받을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가 군사적 침략을 당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에서는 뭐 평화를 바라는 이유로 핵무력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래서 대화를 이유로 핵을 먼저 내려놓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북한이고 미국이 갈수록 불리해질 거다라는 이제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대외 정책적 목표인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제 비확산 문제도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핵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초조해지는 것은 이제 미국이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입장을 약간 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조치 담당관 이 담당 사무차장인데요. 뭐 네. 올리 하이노넨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제 북한이 현재 영변에 5메가와트짜리 가스 원자로가 있잖아요. 그 네네. 원자로를 가동을 시작했다면은 이 내년 하반기나 2015년에 재처리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실제 이제 2007년에 불능화한 폐연료병까지 다시 복구를 하면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과학안보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의 영변 핵단지 위성 사진을 분석을 하고 지금 실험용 경수로 100메가와트짜리거든요. 이 100메가와트짜리는 외부 공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추정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왔던 예전에 미국의 핵물리학자 해커 박사 있잖아요. 그 네. 해커 박사가 지금 북한의 영변 원자로에서 핵무기를 추출한다면은 약 뭐 10에서 15kg 정도 추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북한 영변 지역에만 있는 핵 원자로가 5메가와트짜리 가스 원자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메가와트짜리 실험용 경수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제 이 경수로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한
뭐 해마다 10에서 15kg 정도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이제 핵무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4차 핵실험 징후가 보인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이제 오늘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한경목도 길쭉은 풍계리 전에 이제 핵실험했던 데죠. 네. 거기서 지금 이제 두 개의 터널 입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두 개의 새로운 갱도 입구와 거기서 파낸 흙이 보인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실제 이제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지금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전부 다 미국발 기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실험설을 계속 이제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지금 동북아에서 자기의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MD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금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것도 뭐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만약에 대화에 나서야 될 경우에 또 대화를 나서는 구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예, 갱도 입구에서 파는 흙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미 간에는 지금 북이 카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4차 핵실험을 하는 것처럼 갱도를 파는 척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흙무더미를 쌓아놓고도 거기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금창리 그 텅 빈 지하구를 그렇죠. 네. 관광하고 돈을 냈던 것처럼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계속해서 이제 실용위성 발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했고 은하 9호까지를 세계 언론에 보도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인공위성 발사는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의 카드가 있고 그 카드를 쪼물락거리는 신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미국은 미국 입맛에 맞게 뭔가를 각색하거나 정보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든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만 그 메시지들을 읽어낼 것이다. 이런 게 문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아마 인공위성 발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2월쯤이나 뭐 11월 말에나 뭐 12월에나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이 3월 달에 병진 노선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해 얼마나 핵무력이 증강됐는지 밝힐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년마다 지금 뭐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연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미국이 미니팀의 3를 연례적으로 쏘는 것처럼 북한도 연말이 되면 연례적으로 인공위성을 쏘는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형태로 저는 이제 다양한 이 대미 압박의 지금 전술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시간을 더 지체하면 더 곤란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서 저는 이제 국면이 또 다시 엄혹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지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방미를 했다라는 게 좀 주목이 됩니다. 네. 23일부터 26일까지 수잔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초청으로 지금 갔는데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최고 직책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가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뭐 첫 번째는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를 어떻게든지 지금 연기시켜 보려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 대화 문제를 뭐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갈 건가라는 그런 지금 미국의 계획을 좀 듣고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서 좀 연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미국의 MD와 관련해서 MD 체계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 질문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KMD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한미 동맹 그 한미 사이의 전략적 목적은 똑같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런 언급을 좀 받고 싶어서 가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시국이 수상한 만큼 국민들 마음도 그리고 걸음도 바빠집니다.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요. 26일이죠. 11.6입니다. 11.6. 예. 11.6. 오후 4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남북관계 파탄,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전쟁이 고조된 민족 대결 정책,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규탄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시간 되시는 분들 광화문의 정부 종합청사 앞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촛불 변함없이 진행이 되니까요. 또 많은 국민들 촛불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주권방송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